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요일이네요. 네, 이제 오늘만 또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죠. 오늘 잘 버티면 또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트럼프발 관세 충격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기본 관세는 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기준 관세율은 10% 정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 높은 그런 기준 관세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 국가별 상호 관세가 이제 관건이겠죠. 9일부터는 뭐 20%, 30%, 많게는 50%에 육박하게끔 맞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다 보니까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마가죠. Make American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 이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기도 했죠. 이미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협상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에 달렸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제 상호 관세까지 때린다라고 하니까 여러 나라가 지금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가 선물 이 정도 줄 테니까 좀 깎아줘. 우리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죠. 이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투자의 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달러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M2 통화량 공급으로서 위험자산 쪽에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어쩌면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의 저가 매수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존 관세율 10%에 9일부터 상호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 이 각국에 부과된 높은 관세율만큼이나 이것은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장 참여자들, 분석가들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낮은 관세율로 협상할 여지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가 위험자산,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물러나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분석가의 말에 동의를 하고요.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비관세 장벽에 따른 실질 과세율 같은 경우는 정확히 선정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이 타국 간에 빠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즉 불확실성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고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내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정부 그 재무부에서 한 이번 주 주말께가 될 것 같아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암호화폐 보유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어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수량이 많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미국 기반의 5개의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카르다노, 이 친구들이 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트럼프의 첫째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서 5개의 암호화폐를 국고에 편입할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관측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이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는 채굴업체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기조의 변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해 상충 논란에도 친코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 트럼프의 두 아들이 채굴업체를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채굴업체와 손잡았는지 봤더니 미국과 캐나다를 기반으로 한 헛8과 협력을 하면서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 이 헛8 같은 경우도 미국 데이터 센터에 아식 채굴기를 출자해가지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지분 80%를 확보했다. 즉 다시 말해 헛8과
트럼프의 아들들이 함께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 업체를 설립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이는 아식 채굴기 같은 경우는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비트메인이 거의 원천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비트디어와 비트푸프가 그렇게 블랙록에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우리는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헛8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채굴 업체 탑10 안에 들어가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홀딩스, 라이어 플랫폼, 클린스파크 모두 다 빅5 자산 운용사가 점령하고 있지만 여기 미국과 캐나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헛8 역시 뒷배를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비트푸프와 비트디어도 탑10 안에 들어가 있죠. 이미 그들이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섭렵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주정부와도 협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집할 수 있게끔 이미 판을 깔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들들의 움직임을 미루어 본다면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빅5 안에 들어가는 자산 운용사죠. 피델리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일단은 이 세 가지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 퇴직할 때 퇴직 계좌 IRA라고 하는 계좌에 이제는 이런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열어놓은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퇴직 계좌 IRA 같은 경우는 워낙 보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미 안정성을 좀 확보받았지 않았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딱 EDXM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겹쳐지게 되네요. 이제 라이트코인 역시 리플과 솔라나와 함께 ETF가 완전히 승인되는 시기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CBDC 파일럿 프로젝트 한강 진행 중에 있죠. 이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리플과 함께 굉장히 끈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리플의 스웰 행사가 두바이에서 열린 바도 있었죠.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바이의 서비스 기관이 DFSA에서 리플에 허가받은 최초의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역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블록체인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며칠이 걸렸던 그런 국경 간 결제가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거. 리플과 함께 발맞춰서 이동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리플에서 고안한 XRP 레저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분산화되어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그 위에서 기본 디지털 자산으로 쓰이는 네이티브 코인이 바로 XRP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금융 사례에 적합하고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게끔 그들이 특별히 제작을 했다라는 거. 리플의 초기 투자자를 보게 되면 이미 달러의 주인장, 연준의 주인장, 스테이블코인의 주인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만든 리플 네트워크가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등록 관리 그룹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결제 시스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같은 파이낸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나온 리플사의 보도자료인데요.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플 USD, 이 RLUSD가 리플 페이먼트에 통합을 하면서 기업 수요와 유용성을 촉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방금 보여드렸던 기사와 딱 연결되는 듯한 리플망을 쓰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제 슬슬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게끔 스테이블코인이나 암호화폐나 CBDC가 움직여지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리플의 RLUSD가 또 미국의 2등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죠. 또 IPO도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이 크라켄에 또 상장이 됐네요. 이제 그 다음은 바로 넘버원 탑티어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에도 반드시 상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를 통해 크라켄까지 추가가 되면서 토탈 17개의 거래소,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거래소에
리플의 RLUSD 티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국경 간 결제는 굉장히 거대한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지,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결제 기업이 리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XRP를 중간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면서 RLUSD,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 암호화폐들, 법정 화폐들까지도 모두 다 옮길 수가 있게끔 그들이 티커를 요렇게롬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가치의 인터넷의 망은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XRP 브릿지 통화를 활용하면서 이 RLUSD가 충분히 활용되게끔 리플 페이먼트와 상호 연결성을 가져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했던 이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 하나로서 효율성 있게 심플하게 바뀌고 있다. 그 안에는 XRP가 활용되게끔 그들이 이미 인프라망을 설계해놨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개미털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반감기 사이클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올해를 긍정적으로 시간 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